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내용물과 원료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이런 모든 내용물이나 원료의 관리 기준, 그런 모든 것들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따른다고 했어요. CGMP. 자, 이 기준이 가장 최고의 그 기준이고요. 우리 화장품 업소에서는 가장 기준을 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할 그러한 기준입니다. 자, 내용물과 원료의 입고 기준. 이제 내용물과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출고되는 데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원자재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리가 되어져야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 번호가 따로 원자재를 들여왔을 때 제조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 번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화장품 법에서 관리가 되는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장품에 관련된 용기나 원자재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들은 화장품법에서 이렇게 관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지만 좋은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자재 입고 절차 중 유관 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관으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 보관 및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무조건 들여오면 안 되고요. 일단은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이 돼서 다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기하거나 반송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원자재 보관실이 있잖아요. 원자재 보관실에 이런 원자재들을 보관할 때는 원료, 무슨 내용물, 반제품, 무슨 완제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보관을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적합, 부적합, 검사 중 이러한 표시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검사 중인지 이러한 그 원자재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검사 중인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검사 중인 곳에 있다가 혹은 시험 중 검사 중에서 만약에 합격 판정이 나면은 이제 적합한 곳, 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물품이 보관되어야 하는 곳에 보관되는 것이고요. 부적합한 판정이 났다, 부적합이다, 그럼 부적합으로 가고 여기는 따로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수준 이상의 보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자명, 수령 일자,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조번호가 없이 우리가 들여왔다면 우리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원자재와 용기,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이렇게 네 가지다. 자, 뭐 팁 보실까요? 내용물 및 원료의 제조 번호를 확인한다. 이거 제조 번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 번호는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내용물 그리고 원료의 입고 시의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이 책임 화장품 그 영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품질 관리 여부를 들여올 때서부터 이렇게 품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식약처에 들어가시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요거 치시면은요, 이 규정에 대한 그 전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전문을 꼭 한번 찾아보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더 이해도 쉽고 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유통화장품. 참고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도 유통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이 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유통화장품은 1에서 4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통화장품 유형별로는 5에서 8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추가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자, 이게 1에서부터 4. 근데 이제 이 규정을 찾아보시면은요, 안전관리 기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규정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항이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거는 이거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모든 화장품에 이 네 가지 사항은 꼭 공통사항으로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화장품 유형별로 화장품 유형이 다 다르죠. 그 유형별로 이렇게 안전관리 기준에 추가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자,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는 모든 화장품의 공통사항으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가지는 화장품 유형별로 다르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되 기타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 이 안전관리 기준을 보시면은요, 그 각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미생물 시험할 때는 배지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시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사 기준으로 또 그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전관리 기준, 유통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물질들은요, 한 10가지인데요. 이 유해 물질들은 화장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는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다. 어쩔 수 없이 원래 그 천연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이 있다. 근데 그것을 없애기가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납. 자, 납 같은 경우에는요. 검출 허용 한도가 점토를 원료로 한 분말 제품에는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러니까 납이 일부러 화장품에 첨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토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황토팩, 머드팩 이런 경우에는 자연에서 그 점토를 채취할 경우에 자연에서 이 납성분이라든지 어떤 이 중금속 성분들이 미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점토를 원료로 한 분말 제품에는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에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다. 여기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자, 이것도 금속 성분이죠. 눈 화장용 제품에는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색조 화장품 30 마이크로그램, 그 밖의 제품은 10 마이크로그램. 자,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각자 외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하셔서 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소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은 1, 수은은 1이에요. 1, 외우기 쉽죠. 1 마이크로그램 이하, 안티몬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카드뮴 5, 다이옥산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뭐 여기까지는 다 뭐 중금속, 금속 성분들인데요. 뭐 억지로 화장품에 첨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수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하얘지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일시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은을 첨가해서 예전에는 막 화장품에도 넣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인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성분인데 요거 1 마이크로그램 이하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산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이야기했죠. 자, 요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탄올 0.2%. 그 다음에 물 휴지에서는 0.002% 이하. 자, 이런 것도 0.2와 0.002. 자, 이런 것들 잘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이것도 절대로 화장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성분인데,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방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2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물 휴지에서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자, 물 휴지에서는 더 엄격해요. 물 휴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 뭐 플라스틱 녹이는 그러한 성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검출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 종류 중에 다이부틸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다이에틸 핵실 프탈레이트 요것들의 총합으로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여기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꼼꼼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별표 1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거 10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이 1000가지가 넘는 이 원료가 1의 사유로 검출되었으나 1의 사유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는 넣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검출되는 경우에 검출 허용 한도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위해평가 후에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해평가 결정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공부했었죠? 그 평가 단계에 따라서 위해평가를 잘 해서 그 다음에 위해도를 결정해서 이것이 검출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고시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해물질 10가지 봤는데요. 그것들은 뭐 중금속이나 무슨 기체 성분이나 액체 성분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미생물이에요. 자, 미생물도 또 따로 검출 허용 한도가 있는데 총 호기성 생균수. 자,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은데 이런 생균들이 유아용 제품류나 눈 화장용 제품에는 500개 이하, 500개까지.
그 다음에 세균이나 진균, 물휴지의 경우는 각각 100개, 기타 화장품의 경우는 1000개. 자, 이것도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아이들은요 아예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불검출. 요것들은 오히려 더 외우기가 쉬워요.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불검출이다. 자, 이런 것들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내용량이에요. 내용량.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화장비누의 경우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자, 제품 3개를 가지고 평균 내용량을 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표기 이것은 뭐 몇 미리그램짜리다, 뭐 120mg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표기한 양에 대해서 최소한 97%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3개를 가지고 했는데 기준치를 벗어났어요. 자, 97% 이상을 합격으로 하는 거니까 97% 이하 해당되겠죠. 자, 그럴 때 6개를 더 취해서 시험할 때 9개의 평균 내용량이 기억의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그 밖에 특수한 제품은 대한민국 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약전의 그 고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5번부터는 pH인데 pH부터 4가지는 각 화장품 유형별로 다 이제 다릅니다. pH, 수소이온 농도죠. 영유아용 제품류. 근데 영유아용 샴푸, 영유아용 린스, 영유아 인체 세정용, 그다음에 영유아 목욕용 제품은 제외. 그러니까 씻어내는 제품들이죠, 주로. 그다음에 눈화장용 제품, 색조 화장용, 두발용. 근데 샴푸, 린스 제외. 요것도 씻어내는 거 제외죠. 그다음에 면도용 제품. 그런데 쉐이빙 폼, 크림이나 뭐 폼 다 제외고요. 기초 화장품,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은 제외하는 그 제품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내는 제품들을 거의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화장품들 그 대부분의 화장품이겠죠? 자, 그런 화장품 중에 액, 로션, 크림, 그러니까 뭐 스킨, 로션, 크림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은 pH 기준이 3.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이거 3.0보다 못해서 산성이 강해지거나 그 다음에 9.0보다 더 높아가지고 그 염기성이 강해지거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9.0까지가 허용 기준이다. 그런데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pH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은 수용액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포함된 그 수소이온 농도 그 지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다. 뭐 100% 오일만으로 이루어진 뭐 클렌징 오일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오일 제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pH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은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다. 그런 경우에도 pH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pH 다음에는 뭔가 보겠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함량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이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서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리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원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미백이 있었고요.
뭐 자외선 차단이 있었고요. 뭐 연모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뭐 색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보존제. 보존제를 우리가 기능성 원료라고 하지는 않지만 보존제도 여기에 그 배합 한도가 있고요. 등등 기타. 그다음에 뭐 탈모 완화, 무슨 여드름성 피부 완화, 개선 이런 것에 필요한 원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다 주 원료의 함량이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기준대로 그것에 적합하여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경우에는 그러한 배합 한도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펌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용 혹은 헤어 스트레이트너. 자, 이거는 한 9가지 정도 돼요, 총. 근데 이제 교재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총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제를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주성분인 경우가 있고 혹은 시스테인류가 주성분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험 기준이 각각 있고요. 제1제에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pH, 알칼리, 산성에서 끓인 후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혹은 아황산염, 황화물, 티오다이글라이콜릭 애시드. 자, 이런 것들이 검출 한도가 혹은 이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 규정을 전문을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요 교재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금속, 비소, 철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제1제에서는 20마이크로그램, 비소는 5, 철은 2 이렇게 일제에서는 요 기준이 있어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주성분인 그 일제의 경우,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 일제인 경우에 주성분인 그 일제인 경우에는 pH, 알칼리, 시스테인에 대한 각각의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치가. 그것을 확인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비소, 철도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중금속 20, 20, 비소 5, 5, 철 2, 2 요거는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제의 경우에는 우리 펌제 같은 경우에는 일제를 발라서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피부가 아니라 모발 조직에 있는 그 황결합들 있죠? 그 모발 조직 내에 있는 그 시스틴 결합들을 다 풀어준 다음에 끊어준 다음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뭐 웨이브를 넣는다든지 쭉 스트레이트로 편다든지 하고 나서 제2제를 사용해서 이제 중화를 시켜주죠. 그 2제를 사용할 때, 자, 2제에서는 용의 상태, pH, 중금속, 산화력, 이 4가지에 대한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금속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라. 중금속은 다 똑같네요. 1제나 2제나 다 중금속은 20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게 정말 많지만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알칼리는 0.1% 이하. 화장 비누에 한한다. 자, 우리가 화장 비누를 만들 때는 보통 뭐 식물이나 동물의 유지, 그 다음에 뭐 왁스. 자, 이런 성분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지방산 성분하고 여기는 지방 성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지방산 성분들하고 강염기, 그러니까 염기성, 강한 염기성을 띠는 그 물질들이 만나는 경우에 반응을 해서 비누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자, 이 비누가 만들어질 때 강염기를 추가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비누를 만드시는 우리 공방 사장님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각 오일마다 그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런 오일마다 비누화 값이라는 게 있죠.
그 비누화 값이라는 것은 그 유지, 그 기름이 그 어떠한 아몬드 오일이라든지 무슨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런 오일 1g을 비누로 만드는데 필요한 강염기의 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을 첨가하게 되면은 비누가 만들어지는데 그 정확한 비누화 값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강염기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강염기가 너무 좀 많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누가 만들어지고 나서 알칼리 성분이 그 염기성 성분이 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 유리 알칼리 성분이 이게 잔존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남게 되면은 피부에 굉장히 자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리 알칼리의 경우에 0.1% 이하라고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알칼리 성분이 남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순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알칼리 성분을 의도적으로 적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비누가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기는 하지만 그 지방이 많다 보니 금방 산패하고 냄새가 나게 되고 물러지게 되고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적절한 그 배합과 고도의 그 전문적인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비누에서 유리알칼리는 0.1% 이하만 0.1%까지만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외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3조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거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포장재 입고 기준을 보겠습니다. 위험한 사용,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된 원료 및 포장재는 규정된 완제품 품질 합격 판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 말이 좀 길지만 그냥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화장품 제조 혹은 제조 판매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료와 포장재 이렇게 받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품질 관리 자료 이런 것들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조 판매업자, 지금은 책임 판매업자죠.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보증의 검증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사용 전에 관리되어야 한다. 사용 전에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조금만 그 단어를 바꿔서 문제를 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료와 포장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일 먼저는 중요도를 분류하고 공급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발주나 입고, 식별 표시, 합격, 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겠죠. 보관 환경을 설정하고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놔야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서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포장재의 기준 볼까요? 자,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 작업자 외에 보관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한다. 해당 화장품 제조업소에 들어가면 해당 작업장별로 다 구역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구역별로 작업자 담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작업자 이외에는 그곳에 절대 출입을 금한다라는 거죠.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절대로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반 같은 거 꼭 설치하셔서 그 선반 위에다가 다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해놔야 돼요.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한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들은요, 다 물리적으로 일단은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시험 중인 거, 부적합품 이런 것도 다 각각 분리가 돼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는 필요시 설정한다. 그 원료나 어떤 포장재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습도에 취약하다 이런 경우에 이거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품질이 좋은 원료, 포장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관 중인 포장재 출고 기준. 자, 이제 포장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포장재가 필요할 때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난 곳에 적합 판정이 난 원자재를 딱 보관을 하고 있고, 선입 선출 방식, 이것도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선입 선출 무슨 말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먼저 들어온 원자재를 먼저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불출된 원료와 포장재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물리적 시스템 또는 그의 대체 시스템, 즉 전자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불출된 원료 혹은 정식으로 불출된 포장재만이 화장품 포장에 쓰일 수 있고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이거 합격 판정된 거니까 써도 되겠네 하고 그냥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원료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승인된 자만이 원료 및 포장재의 불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불출 절차도 꼭 거쳐야지 이 원자재나 포장재 원료들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배치에서 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 배치가 불출될 수 있다. 한번 불출될 때 한 배치별로, 한 단위별로 이렇게 만약에 불출이 되어야 한다면 거기에서 취한 검체가 합격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포장재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한다면 그때 배치가 다 불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원료와 포장재는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격리를 위해 특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 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불출 절차를 밟은 다음에만 이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모든 보관소에서는 선입선출의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선입선출 여기 또 나오네요.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입고된 물품이 사용기한 혹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빨리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선입선출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할 수 있다. 문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서화돼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서화된 절차가 딱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출고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원료의 사용기한을 사례별로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이 이행되어야 한다. 네. 이것도 사용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겠죠. 자, 팁 보실까요?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이것도 화장품법 시행 규칙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 규칙,
화장품 법 이런 거는요 다 그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은데 다만 자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그 다음에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용기 포장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안전용기 포장 의무 대상 그런 화장품들은 어떤 것이냐?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밀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자 이런 것들 안전 포장해야 되겠죠. 아기들이 혹시나도 만지거나 장난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40도 기준에서 그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 오일 이런 것들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안전 포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 메틸살리실레이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뭐 진통제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기, 착향제 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즐겨 먹는 사탕인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감미제, 착향제로서 이제 소량 첨가되기도 하는 성분들인데 요 메틸살리실레이트가 5% 이상이 함유된 액체 상품. 액체 상품에는 반드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5세.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 방법은 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이 법은요, 이 규정은 화장품법하고 또 별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뭐 이러면은 이게 틀린 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이거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 용량을, 내용물의 그 용량을 시험할 때는요, 이제 포장재까지 해서 용량을 잰 다음에 중량을 재고, 그 다음에 포장재의 무게를 다 빼요. 거기에서. 그러면 내용물의 그 용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하는 거고요. 화장비누 같은 경우에 수분을 포함한 중량, 이것도 그냥 완제품의 경우에 포장재까지 딱 해서 그 무게를 재고요. 그리고 포장재를 벗긴 후에 그 포장재의 무게를 그 전체 무게에서 빼면 나오겠죠? 건조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누를 아주 잘게 잘라서 그것을 고온에서 가열을 해서 이것을 다 이제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남은 그 중량, 그것들을 이제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번호,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 표시해야 하며, 자, 뭐든지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기재해야 되겠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 연월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이 되겠죠. 자, 제조 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 표시해야 한다. 네. 그냥 사용 기간이냐, 혹은
개봉 후 사용 기간이냐, 요것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기재를 하는데 소비자가 혼동이 없도록 잘 이해하기 쉽게 각각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 사용기한은 사용기한이라는 문구 또는 뭐뭐까지, 언제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자 원래 연월일까지 표시를 하는데 연월까지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딱 몇 월까지, 몇 년도 몇 월까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원래 그 사용 기한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개봉 후 사용 기간은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는 문자와 뭐 12월, 혹은 12개월, 혹은 24월, 24개월 등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을 조합하여서 기재 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화장품 용기에 보시면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그 12개월이구나. 개봉 후에 12개월이구나. 혹은 24개월이구나. 사용기간이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게 그 심벌 보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해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가 잘못 연결된 거 뭘까요? 자, 프탈레이트 총합으로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맞죠? 비소 10 이하, 수은 1, 카드뮴 5 맞죠? 포말데이드 요거는 틀렸습니다. 2000이에요. 자, 2000 이하. 그 다음에 물휴지 20 이하.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0번. 미생물의 검출 허용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호기성 생균수가 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에는 500개. 그 다음에 세균 및 진균수가 기타 화장품에는 1000개. 세균 및 진균은 물휴지의 경우 각각 100개. 대장균 10개? 아니죠. 아예 불검출돼야 되죠.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구균 불검출.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 녹농균 모두 세 가지는 다 불검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균이 1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